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봅니다. 심지어 아시아 곳곳의 언론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 문화가 한국을 따라잡았다고, 한국의 영향력은 꺾였다고, 한류는 끝물이라고. 하지만 그건 세계 시장을 본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만 숫자를 본 겁니다. 문화의 승부는 로컬 인기와 조회수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산업 파급력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문화 강국이 아니라 문화와 산업을 결합해 돈을 찍어내는 국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사례로 압박하고 경제 논리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K컬처가 왜 따라잡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GDP와 미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먼저 K-팝. K-팝의 핵심은 노래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기획, 훈련, 제작, 유통, 공연, 굿즈, 플랫폼, 팬덤 운영까지 하나의 산업 체인으로 설계된 수출 모델입니다. 지드래곤은 K-팝이 단지 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음악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를 생산하는 문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입니다. 그는 음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션과 스타일, 무대 연출과 태도, 이 모든 게 해외 매체에서 분석 대상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 가수는 외국에서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 코드 자체를 새로 쓰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은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의미는 단순히 히트곡이 아니라 글로벌 팬덤 경제의 확립입니다. 공연이 열리면 항공과 호텔이 움직이고 도시 소비가 터지고 굿즈와 플랫폼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이건 공연이 아니라 도시 단위의 소비 이벤트입니다. 한 팀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가 연예 산업을 넘어 관광과 유통까지 연결되는 순간, 그건 문화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블랙핑크는 K-팝을 소비 산업의 상층부로 올려놓은 사례입니다. 블랙핑크는 음악 차트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구조를 바꿨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단순 광고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팬덤을 구매합니다. 그 팬덤은 구매력과 재혈력, 즉 따라하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블랙핑크는 그 흐름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 아티스트가 세계 소비 트렌드의 레버가 됐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에도 스타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스타들이 서구 시장에서 받는 대우는 다릅니다. 중국 스타는 해외에서 종종 중국 시장의 대표로 소비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본 스타는 존중받지만 주류 시장을 흔들 정도의 확산력은 제한적입니다. 동남아 스타는 지역적 인기를 증명해도 세계 산업의 의사결정 테이블까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 아이돌은 한국어로 노래해도 주류 무대에서 작동합니다. 이건 언어 장벽이 무너진 것이고, 그건 문화의 지배력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한 팀에 멈추지 않습니다.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엔하이픈 같은 팀들은 데뷔 초부터 글로벌 투어를 설계합니다. 뉴진스, 아이브, 에스파, 르세라핌 같은 팀들은 음악만이 아니라 패션과 플랫폼 바이럴을 함께 설계합니다. 중요한 건 세대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문화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한 번 히트가 아니라 히트를 세대마다 반복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점에서 따라잡았다는 말은 허구가 됩니다. 따라잡으려면 한 번이 아니라 매 세대마다 성공을 재생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드라마와 영화. 여기서부터는 숫자 논리가 더 직선적입니다. 콘텐츠는 제조업보다 원자재가 덜 들어가고 성공하면 마진이 커집니다. 즉, 부가가치율이 높습니다. 기생충은 상 하나가 아니라 한국 영화가 세계 표준의 심사체계 안에서 최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한국 영화는 작품 단위가 아니라 산업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박찬욱, 봉준호 같은 감독 이름이 국가가 아니라 세계 영화 산업의 자산으로 취급되는 순간, 한국은
제작국이 아니라 공급자가 됩니다. 콘텐츠 공급자는 협상력이 생깁니다. 협상력이 생기면 돈이 붙습니다. 드라마는 더 직결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원하는 건 로컬 히트가 아니라 글로벌 동시 히트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이 강력했던 이유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야기되는 사회적 이벤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킹덤은 장르의 문법을 한국식으로 바꿨고, 사랑의 불시착은 관광과 소비를 자극했고, 이태원 클라스는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수출했고, 더 글로리는 대화의 소재가 되며 장기 시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작품이 끝나도 소비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배우가 광고로 이어지고, 음악이 스트리밍으로 이어지고, 촬영지가 관광으로 이어지고, 의상이 구매로 이어지고, 음식이 외식으로 이어집니다. 콘텐츠 하나가 수십 개 산업을 동시에 건드리는 구조. 이 구조가 한국의 무기입니다. 이제 K푸드. 여기서 국뽕이 아니라 경제로 갑니다. 음식은 재구매가 됩니다. 재구매는 반복 매출이고, 반복 매출은 산업을 고정시킵니다. 삼겹살. 삼겹살은 원래 한국인의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한국식 바비큐라는 프리미엄 경험으로 판매됩니다. 프리미엄 경험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이 생깁니다. 마진이 생기면 브랜드가 생깁니다. 브랜드가 생기면 체인이 생깁니다. 체인이 생기면 고용이 생깁니다. 이게 경제입니다. 삼겹살이 문화로 소비되는 순간 한국의 식문화는 상품이 됩니다. 치킨. 한국식 치킨은 특히 산업적입니다. 단지 튀기는 게 아니라 레시피, 소스, 배달 운영, 프랜차이즈 시스템, 물류, 그리고 현지화 전략까지 포함한 수출 패키지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치킨이 한국의 이미지를 먹고 자란다는 점입니다. 콘텐츠를 본 사람이 치킨을 찾고, 치킨을 먹은 사람이 콘텐츠를 다시 찾습니다. 이건 순환고리입니다. 순환고리는 끊기지 않습니다. 끊기지 않는 건 경제의 엔진입니다. 여기에 라면, 김치, 소주, 과자, 디저트, 그리고 편의점 문화까지 붙습니다. 편의점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한국식 소비 경험의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해외 소비자는 한국 제품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집니다. 이게 국가 브랜드 프리미엄입니다. 이제 뷰티와 패션. K-뷰티는 이미 하나의 산업입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미용기기, 시술 트렌드, 그리고 성분과 패키징까지 한국식 표준이 퍼져나갑니다. 뷰티 산업의 무서운 점은 반복 소비입니다. 반복 소비는 장기 매출입니다. 장기 매출은 고용을 만듭니다. 고용은 내수와 세수를 만듭니다. 즉, K컬처는 수출이면서 동시에 내수의 질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웹툰, 웹소설. 이건 미래 산업과 직접 연결됩니다. 웹툰은 IP 공장입니다. IP 공장은 드라마로, 영화로, 게임으로, 그리고 굿즈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 번 만든 이야기가 여러 번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 이게 콘텐츠의 가장 무서운 경제성입니다. 게임. 한국은 게임에서도 강합니다. 대형 게임사가 만든 IP는 국경을 넘어 장기 과금과 커뮤니티를 만들어냅니다. 게임 산업은 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기술과 데이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즉, 게임을 잡으면 AI와 서버, 그래픽, 결제, 보안, 커뮤니티 운영, 거의 모든 디지털 산업 역량이 같이 커집니다. 문화가 기술을 끌고 가는 대표적인 통로가 게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 이 모든 것이 한국 GDP에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정확한 숫자는 해마다 바뀌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콘텐츠 산업은 단독으로도 성장하지만 진짜 힘은 간접 효과에 있습니다. 관광과 소비, 브랜드 프리미엄, 외국인 투자 심리, 국가 신뢰, 그리고 수출 협상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즉, 문화는 무역의 마찰 비용을 낮춥니다. 마찰 비용이 낮아지면 같은 제품을 팔아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게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은 GDP입니다. 이제 미래 시나리오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문화만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는 불쏘시개고 본체는 산업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핵심 공급자입니다. 메모리, 공정장비, 소재, 패키징, 이 생태계가 단단합니다. 디스플레이도 강합니다. 배터리도 강합니다. 전기차와 전장 부품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강합니다. 방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존재감이 커졌고 원전과 전력 인프라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AI와 로봇, 바이오, 우주, 미래 산업의 키워드들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K컬처가 왜 산업과 연결되느냐? 문화는 신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나라의 물건을 산다. 사람은 좋아하는 나라의 기술을 믿는다. 사람은 친숙한 나라의 브랜드에 돈을 쓴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소비자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K컬처로 얻는 건 콘텐츠 수출 금액만이 아닙니다. 수출 단가의 상승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가격 경쟁만 하는 단계에서 브랜드 경쟁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힘. 그게 K컬처의 산업적 효과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받는 평가가 달라진 것도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이 기본이고 그 위에 국가 이미지가 덧칠됩니다. 국가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채용이 쉬워지고 파트너십이 쉬워지고 규제 협상이 쉬워지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듭니다. 마케팅 비용이 줄면 기업은 연구개발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면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입니다. 이제 중국과 일본, 동남아의 추격이 왜 한계가 있는지 경제 논리로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은 시장이 크지만 그 시장이 너무 내부 지향적입니다. 거대한 내수는 성공을 만들어주지만 글로벌 표준을 만들기는 어렵게 합니다. 또한 통제와 검열은 콘텐츠 확산의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문화는 통제할수록 글로벌성이 약해집니다. 일본은 문화의 역사와 저력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 구조가 국내 완결형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충분히 벌면 굳이 글로벌 게임을 할 동기가 줄어듭니다. 글로벌 확장을 하더라도 언어 장벽을 강하게 느끼는 콘텐츠는 성장 곡선이 제한됩니다. 동남아는 인구와 열정이 강하지만 콘텐츠를 산업으로 밀어올릴 자본과 플랫폼, 그리고 제작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스타가 나와도 지속 가능한 제작 생태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공은 이벤트로 끝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스타를 만드는 시스템과 IP를 확장하는 시스템과 글로벌 플랫폼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입니다. 한 명의 스타는 만들 수 있어도 시스템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임에서 한국은 이미 몇 바퀴 앞서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미래 GDP 비중을 현실적으로 하지만 임팩트 있게 말하겠습니다. 문화와 연관 산업은 지금도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한국 GDP에서 문화와 연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보다 의미 있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로는 문화 산업 자체의 성장에 더해 관광, 소비자의 브랜드 프리미엄, 플랫폼 수익이 함께 늘면서 경제 내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적 시나리오에서는 AI와 결합한 콘텐츠, 글로벌 IP 기반 플랫폼, 그리고 한국식 제작 시스템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되면 문화는 단지 수출 품목이 아니라 한국 성장 모델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이 제조업을 버리고 문화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제조업과 문화가 동시에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제조업의 판매 단가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K컬처는 수출의 날개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와 자동차와 조선과 방산, 이 모든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싸울 때 국가 이미지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광고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시간과 경험으로만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이미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국뽕이냐?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한국의 음악은 해외에서 번역되지 않아도 소비됩니다. 한국의 드라마는 동시에 공개되고 동시에 유행합니다. 한국의 음식은 경험으로 팔리고 한국의 브랜드는 프리미엄으로 팔립니다. 한국의 기업은 기술과 신뢰로 평가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한국은 문화로 문을 열고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미래 기술로 판을 넓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결론. 한국이 강한 이유는 어떤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동시에 연결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문화가 산업을 돕고 산업이 기술을 키우고 기술이 다시 문화의 확장 도구가 됩니다. 이 순환고리를 가진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 성장 국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한국이 왜 강한지, 그리고 그 힘이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설득했다면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인사이트가 될 겁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핀플루언스 구독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련된 경제 인사이트 매일 받아보세요.